검찰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6시간 만으로 배 씨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방해를 배제하며 우정을 다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자주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올린다면 4차례 연속 인상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3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아침엔월드에서 준비된 소식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양 정상이 동시에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축하 서한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암살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의 딸에 대해서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아침엔월드에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에선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가수 임영웅이 이 점수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였는데요. 제작진은 점수 집계 방식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침엔 라이프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와 오는 주말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젯밤 늦게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6시간 만입니다. 배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지사 부인이던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에그 4개 홈류 2개는 따로 포장해서 댁으로 올려야 되고요. 과일 가게에서 딸기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김 씨가 자기 물건을 도청 법인카드로 샀다는 사적 유용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8월 김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식사한 비용 역시 배 씨가 관리하던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배 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음식값과 개인 물건 구입비 등 카드 결제 액수는 2천만 원을 넘는 걸로 수사기관은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주장한 음식값은 180만 원, 당초 경기도청이 감사 뒤 고발한 액수는 700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보통 청구 2, 3일 뒤 잡히는 걸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면 배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혜경 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김 씨는 법인 카드 결제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김혜경 씨와는 별개로 이재명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담당 의사가 최근 대리 처방 사실을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는 비서실의 다른 공무원에게 이 의원의 약을 대리 처방받으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있었던 지난해 5월입니다. 한 달치건 두 달치건 안 해서 모자라면 두 달치 해놓든지. 두 달치가 네? 이 의원이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미리 써놓은 처방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청 관계자 A씨를 불러 대리 처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의 약심부름을 한 복수의 공무원 중 한 명입니다. A씨 측은 JTBC와 통화에서 기존 처방전을 이용해 이 의원이 먹는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 의원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의원 담당 의사도 경찰에 출석해 대리 처방 사실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대선 때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6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7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 0.81명으로 떨어졌던 연간 합계 출산율도 올해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출산율 0.7명대는 경제협력기구 OECD의 연간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도 1.33명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부터 20만 명대로 내리앉았는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5만 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19년 전 태어난 2003년생 49만여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2분기 혼인은 4만 8천 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 인구는 32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여 자연 감소하는 인구수 역시 역대 최다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40원대로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올린다면 4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도 금리를 인상하면 4회 연속인데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0.5%포인트 올라 연 2.25%가 된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상폭은 0.25%포인트의 무게가 실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로 1998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 1,3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물가 상승세를 더 가파르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연내 1,400원 돌파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5월 내놨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시 전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는 5%대로 높이고 2.7%로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은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어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아침엔월드 신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번 행사에서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낸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였나요? 네, 어제 오후 7시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수교 3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양측 정상은 참석하지 않고 축하 서한을 각 외교장관이 대신 읽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가 큰 변혁 속에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한 배를 타듯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중시한다. 방해 요소를 배제하며 친선을 돈독히 하고 양국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이 방해 요소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미국을 견제한 듯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느 때보다 미중 간의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이해관계에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놓고도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인 칩4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도 중국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어쨌든 수교 30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양측 정상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또 축사에 담았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30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서한에서 회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도 대통령님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양국의 정상들이 그 만남에 대한 의지는 표현을 했네요.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 측근의 딸이 암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이 사건을 두고 무고한 희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푸틴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정치사상가 알렉산드로 두긴의 딸이 폭발 사고로 숨졌죠. 이 딸 다리아도 두긴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그런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4일 주례에서 전쟁의 광기로 무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다리아의 죽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교황은 모스크바의 자동차 좌석에서 폭탄에 의해 던져진 불쌍한 소녀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 교황청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실망스러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사는 어떻게 침략자와 피해자를 같은 범주에 둘 수 있는가라면서 또 다리아는 러시아에 의해 살해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티칸에 파견되는 각국의 대사들은 대부분 천주교도고요. 또 교황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사태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로이터 통신도 교황청 대사가 교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는 일본에 갈 때 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백신 접종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백신을 2번 혹은 3번 맞은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 조치를 없애게 되면 OECD 38개 나라 중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만 남게 됩니다. 네.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신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이번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한중 양국의 정상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교 이후 두 나라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졌지만 적지 않은 갈등 속에 오늘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과 미국과 동북아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뚜싱 위의 치우입니다. 사흘 만에 박스 오피스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선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거론되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징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던 한국 화장품 매장들도 잇따라 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쇼핑 축제에선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매출 10위 안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它韩剧的时候用过，但是使用感不是特别好，因为觉得国货崛起了，然后就不想用了。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류가 막히고 코로나로 왕래가 줄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속에 한국에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다시 불거진 사드 사태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但中国没有奢求以大来欺小，但你现在可能借助于美国这种立场来跟中国或者抗衡，其实也是给美国当枪使了。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일본보다 높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동북공정 같이 우리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쏙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과 갈등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싸늘하게 식은 양국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선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이 다름 아닌 영부인의 팬클럽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클럽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글은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지역 일정을 공개하며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알렸습니다. 공개된 정보엔 정확한 방문 시간과 장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와 보안 때문에 기밀 사항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시당에서 당원들에게 참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팬클럽을 통한 보안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입니다. 지난 5월에도 김 여사가 청사 집무실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가 찍었고 어떤 경위로 공개된 건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관련한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JTBC 최수연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죄 없는 시민들을 가두고 탄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곳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사망자는 원래보다 100명 넘게 늘어 모두 657명이고 수용자들을 납치에 동원하거나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머리가 짧은 아이들이 땅을 파고 벽돌을 옮깁니다. 어른들은 건물을 올리고 지게를 진 채 노역을 합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한다며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부산의 형제복지원입니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가 자행한 인권 침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이곳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지 35년 만에 공식 발표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망한 수용자가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더 늘어 모두 65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타로 한쪽 눈을 잃은 어린아이의 눈에도 참혹한 죽음들이 담겼습니다. 맞아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원장실에 가가지고 맞아가 죽은 사람 시체를 끌려가는 것도 내가 봤어요. 수용자들은 다른 민간인을 납치하는 데 동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 잡아라, 잡아라. 예, 가음절 저놈이다 잡아라.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가서 막 자꾸 두들겨 패고 우리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못 도망가게끔 이제 포위를 섰겠죠. 강제로 정신과 약을 먹인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개 약 먹이는 거예요. 잡혀왔으니까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욕하고 그러면 CP제 2알 먹이긴 또 4알 먹여요. 그럼 이제 힘이 없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실화웨이는 이번 조사 자료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과 그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됐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JTBC 이가람입니다.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젊은 층을 파고드는 마약 문제를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캠핑장 화단을 드나들다 고꾸라집니다. 산책로에선 고성을 지르고 들어눕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일행은 차문을 연 채 고개 운전을 하다 도랑에 빠집니다. 보통의 취객과는 무언가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본 가족 단위 캠핑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가 빠져 있는데 불이 연기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거든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3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투약했다고 털어놨습니다. LSD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스티커 형태의 마약입니다.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에 이 영향을 주잖아요. 중추신경계하고 상습화되면 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난해 12월 울산 도심에선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3.8km를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석 대와 일반 차량 16대를 더 들이받았는데 경찰은 실탄 11발을 바퀴에 쏴 붙잡았습니다. 팔 빼세요 앞으로. 소가 멀리 찼어요. 여기. 2년 전 부산에서도 30대가 필로폰 투약 후 모텔 5층에서 뛰어내린다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 특공대에 제압당하기도 했습니다.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48.9%에서 지난해 58.9%로 계속 늘면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범죄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흡입하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파고들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가수 이명웅이 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점수 조작 피해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작진이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춰서 1위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인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명웅의 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네요. 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5월 13일 KBS 뮤직뱅크입니다. 당시 이명웅은 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디지털 음원과 방송 횟수, 시청자 선호도, 음반, 소셜미디어 점수를 합산해 1위를 정하는데 이명웅이 이 가운데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1점도 받지 못한 건데요. 르세라핌은 5,348점을 받았고요. 이 총점이 임영웅 7,035점, 르세라핌 7,881점으로 1위가 갈렸습니다.
그러자 임영웅 팬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임영웅 노래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방송 점수를 1점도 받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뮤직뱅크 측은 순위 집계 기간 동안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면서 KBS 라디오 쿨 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로 입건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KBS는 뮤직뱅크의 방송 점수 채점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그런가 하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걸까요? 네, 법무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 중재 판정 선고가 10년 만에 이번에 나오는 건데요. 청구 금액이 46억 7,950만 달러로 우리 돈 6조 원을 웃돕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 3천억 원의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홍콩 상하이은행과 더 큰 금액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을 뿐 고의로 승인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조 원대 세금 지출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했던 한 드라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된 팽나무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다고요? 네, 이 드라마가 현실이 되는 건데요.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입니다.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유명한 명소가 됐는데요. 소덕동 사람 중에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앉는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서 잔치 한번 앉는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투 하나 못 썼지만은 우리 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뭐라 그러지 그거? 팽나무? 당산나무입니다. 네,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나무 둘레가 실제로 6.8m, 높이 16m로 500년 넘게 산 나무라고 합니다. 가지 끝에서 끝까지 길이는 무려 27m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창원시는 2015년부터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해왔는데 최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래서 모든 참석한 위원들이 팽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고된 건데 다만 천연기념물이 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면 최대 5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정도 주민 설명회와 조사 용역 등으로 의견을 모은 뒤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와, 드라마의 영향력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지구상 공룡들은 이미 멸종된 거 아니었나요? 미국 워싱턴주에 때로 나타났습니다. 한 경마장에서 이색 달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을 위해 목이 꺾일 정도로 온 힘 다해 질주하는 공룡 선수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해마다 이 경마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티라노 선발 대회를 개최하며 관중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날쌘 경주마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은 없어도 보는 재미는 만점입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빠르게 인기 대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도 무려 150여 명이 무겁고 불편한 공룡 옷을 입고 참가해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번엔 우주 블랙홀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했는데요. 먼저 같이 들어보시죠. 어떠신가요? 흔히 우주는 진공이라 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에서 이런 소리가 날 줄 몰랐죠. 블랙홀의 압력파가 일으킨 파동을 음으로 변환한 겁니다. 실제로 블랙홀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심연의 우주를 귀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오싹하다, 또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등 다양한 감상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내려앉은 나비떼처럼 줄지어 물살을 가르는 윈드서핑 선수들. 스위스의 실바플레나 호수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두 부표 사이를 가장 많이 왕복해야만 우승할 수 있는데요. 250여 명의 선수들이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열띤 대결을 펼쳤습니다. 뭐니 해도 윈드서핑을 제대로 즐기려면 바람이 좋아야 하는데 이날 바람이 까다롭게 부는 통에 다들 고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 소박한 우리 삶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어 라면 값이 또 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업계 1위인 농심의 신라면이 11% 비싸지는데요. 다른 업체도 따라서 올리는 건지, 식당에서도 값을 더 올려받는 건지 걱정스러운 점들이 더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째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순란 씨는 지난 봄 메뉴판에서 라면 가격을 500원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신라면을 쓰는데 3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값이 2,000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라면에 들어가는 계란과 고춧가루 등 모든 식재료 가격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인건비도 올랐고 또 이제 라면값도 또 올랐고 또 김치값도 올랐고 계란값도 올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오름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식집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라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라갔으니까 그 하나만 보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농심은 다음 달부터 신라면을 비롯한 라면 26종의 가격을 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76원 하던 한 봉지가 지난해 8월 736원으로 올랐는데 이번엔 820원이 됩니다. 1년 2개월 새 20% 넘게 비싸진 겁니다. 농심은 가격 인상에 대해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라 가격 인상이 절실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등 라면인 신라면의 가격 인상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나비 효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다른 라면 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식집이나 식당들이 이번에도 500원에서 1,000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올 봄 소주값이 병당 100원 올랐을 때 음식점이 판매 가격을 1,000원가량 올렸던 때를 떠올립니다. 제가 즐겨 먹는 다른 라면들도 줄줄이 인상할 것 같고요. 소주 가격처럼 엄청 또 한 1,000원, 2,000원씩 올리면은 낮에 분식집도 잘 못 가게 편의점을 또 가게 되지 않을까. 부담 없는 가격에 한 끼를 채울 수 있던 대표적 서민 음식인 라면값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낄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환율도 치솟고 있어서 부담인데요.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을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분위기상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네.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어느 쪽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0.25를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에 이제 비유를 하고요. 0.5%포인트 인상을 이제 빅 스텝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 방침은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4월, 5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4회 연속 금리 인상은 유력한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해당 국가 경제 펀더멘털과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환율 생각하면 빅 스텝도 가능하겠지만 경기를 생각하는 한국은행이라면 아마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황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경기 상황이 좀 많이 경기 반영될 것 상황, 같죠. 경기 상황 네. 자체가. 네.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환율이랑 또 크게 관련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베이비 스텝에 그칠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를 또 함께 뭐 쥐었다 풀었다는 경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 한국은행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겠죠. 이 환율에 대한 것도 한국은행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연일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겠지만 이 강달러, 슈퍼달러, 킹달러, 환율 급등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벌써 1,35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한국은행이라면 뭐 여느 때라면 이 외환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좀 더 세게 올려서 우리 원화의 몸값을 높이면서 환율 억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논리로 따지면 0.5%포인트, 이제 빅 스텝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할 텐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막 이렇게 턱턱 올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펀더멘탈 경제, 또 경기가 괜찮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저렇게 빅 스텝을 밟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환율만 보자면 0.5%포인트도 나서야 되지만 아마 경기 쪽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달러, 킹달러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유로화 약세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환율이 금방 내려오긴 힘들 거다. 아니면 1,400원대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달러만 혼자 강해지는가? 왜 이렇게 킹달러, 슈퍼달러가 되는가? 이제 핵심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올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0.5%포인트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포인트도 올려야 되고 이것도 한 번 올리면 안 되고 뭐 연말까지는 정말 기준금리를 3.5% 이상까지 올려야 돼라고 하니까 네. 돈이라는 것은 금리 조금 더 주는 대로 다 빨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이 뭐 저렇게 가장 세게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세계 유동성들이 달러를 찾아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관건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유럽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 불안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인기, 달러의 몸값이 치솟은 것도 있지만 상대 경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가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서 이 달러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로화가 저렇게 약해져서 달러가 더 세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도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당폭 뭐 지금 시장에서는 1,380원, 1,400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다만 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네. 또 어떤 로드맵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킹달러, 슈퍼달러, 달러 강세의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 미팅에서 긴축 분위기가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일단 정책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심포지엄 같은 그런 이제 휴양지입니다. 스키장, 스키 타기 좋은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에서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모입니다.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도 오늘 금통이 끝나자마자 아마 글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네. 둘째 날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둘째 날. 현지 시각으로 오전이니까 우리는 아마 내일 밤 11시께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시각은요.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긴축할 거냐, 얼마나 강력하게 금리를 올릴 거냐라든가 앞으로의 로드맵 혹은 그 외에 미국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되 속도 조절하기를 원하는 쪽도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 시각이 이제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슈퍼달러 이런 것들의 모든 좀 방향성이 내일 나오게 될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설이 큰 이제 변곡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 세계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까지, 신용대출은 0.5%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일부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건 이번 주부터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 마진이 공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4,000건에 달하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건축업자는 몇 년에 걸쳐 빌라 500채를 지어서 전세를 놓았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비싸게 받은 이른바 깡통 전세였습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갖고 있던 또 다른 임대인은 경매에 넘어가게 생긴 사실을 숨긴 채 30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울릉도와 독도에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7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의 수은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